누구 엄마는 한 달에 300씩 용돈 주고 애들 봐주는데 당신은 왜 손주 하나 봐주는 걸로 그렇게 생색을 내요? 지영의 날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벌써 몇 년째였다. 딸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수 같았고 나는 그 비수를 매일같이 심장에 꽂는 기분으로 손주들을 돌봤다. 내 자식 새끼가 잘 사는 게 복이라 여겼으니 이 정도 희생쯤이야 눈 감고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다독임도 이제는 닳고 닳아 너덜거리는 넝마 조각 같았다.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허어 웃어넘기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 70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남의 뒤치다꺼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웠다. 그저 늙은 몸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다. 나는 순자다. 올해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로 살고 있다. 내 인생에 내 이름 석 자로 살아본 날이 얼마나 될까.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었다. 굽은 허리는 이제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시큰거렸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은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하게 통증을 호소했다. 뼈마디가 저릿저릿할 때마다 파스를 붙이고 주무르며 견뎠다.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딸 지영이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손주 둘을 내게 맡겼다. 처음엔 좋았다. 어린 손주들의 재롱은 시든 내 마음에 단비를 뿌려주는 듯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길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단비는 지영이의 잔소리와 함께 흙탕물로 변해갔다. 엄마, 옆집 미숙 이모는 딸내 애 봐주면서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으로 준대요. 엄만 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냥 애만 봐주는 거잖아요. 다른 집 친정엄마들은 딸 고생한다고 돈이라도 쥐어준다는데 엄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내가 엄마한테 뭘 바란다고 그래? 지영의 목소리가 또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미숙이, 그래 그 미숙이. 초등학교 동창 미숙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요즘 부쩍 나를 만나면 딸 자랑, 사위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다. 번쩍거리는 명품 가방에 휘황찬란한 코트를 입고 나타나서는 우리 사위가 워낙 능력 있어서요. 딸 고생한다고 용돈을 넉넉히 챙겨줘요. 덕분에 나도 딸내 애 봐주면서 용돈도 받고 아주 편하게 살지 뭐예요. 순자 너도 내 딸한테 좀 받아서 써. 요즘 누가 공짜로 애 봐주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럴 때마다 미숙이의 입꼬리는 하늘로 치솟았고 눈에는 알 수 없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저 허어 웃으며 팔자 좋네 미숙이 하고 말았지만 그 소리가 지영이 귀에 들어가면서부터 내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지영이는 미숙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매일같이 미숙이 이모 눈으로 시작하는 비교는 내 가슴에 칼날을 박는 것과 같았다. 마치 내가 지영이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도 되는 양 그녀의 비난은 끝이 없었다. 아침 7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시각 휴대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영 딸이라는 글자가 액정에 선명했다. 어제 저녁 지영이는 내일 아침 5시 반까지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잡혔는데 애들 유치원 버스 태워 보내려면 엄마가 좀 일찍 와줘야겠어. 아침 식사도 좀 챙겨주고. 아, 그리고 내일 저녁에 갑자기 회식 잡혔는데 애들 저녁까지 먹이고 재워줄 수 있어? 새벽에 다시 문자 줄게. 새벽잠이 많은 나이인데 눈을 비비며 겨우 일어났다.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삑삑. 부엌불 켜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시든 채소들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다. 손은 허둥지둥 움직였다. 아이들 먹일 죽을 끓이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밖은 아직 어둑했고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국을 끓였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내 몸은 으슬으슬 떨렸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호출은 일상이었고 내 개인적인 약속이나 계획은 언제나 지영이의 스케줄에 맞춰 흔들렸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병원 진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내 삶은 오로지 지영이네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엄마, 애들 숙제 좀 봐줘. 피아노 학원 숙제도 체크해주고 어제 찍은 사진들 중에 잘 나온 거 몇 장 골라서 보내줘.
아, 그리고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애들 간식이랑 우리 집 반찬거리 좀 사다 줘. 냉장고가 텅 비었어. 아, 참, 애들 빨래도 좀 해주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 만들어주면 좋겠다. 애들이 엄마 반찬 아니면 잘 안 먹어서.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대청소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 이번에 애들 학교에서 가족 사진 찍어야 하는데 엄마가 애들 옷 좀 예쁘게 입혀서 사진관에 데려다 주고 사진 찍는 것도 좀 도와줘. 엄마가 미적 감각이 좋잖아? 지영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처음엔 그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안일을 좀 돕는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아이들 숙제 검사부터 피아노 연습 지도, 심지어 아이들 사진을 찍어 보정까지 해서 보내주는 개인 비서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알림장을 확인하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게 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서툰 손가락으로 음계를 짚는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박자를 맞춰주었다. 마트 장보기는 기본이고 우리 집 빨래까지 내 몫이 되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면 젖은 빨래를 널고 마른 빨래는 개어 서랍에 넣어주었다. 간단한 반찬을 해달라는 요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내가 해주는 반찬이 없으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통에 나는 매일 아침 아이들 등원시키고 나면 마트로 향했다. 장바구니는 늘 무거웠고 내 어깨는 축 처졌다. 심지어 주말 대청소까지 내 몫이 되면서 나는 숨 쉴 틈도 없이 지영이네 집에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게 되었다. 아이들 사진 촬영까지 도와달라는 말에는 그저 쓴웃음만 나왔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이모님 덕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이모님께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 하는데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모님 덕분에 제가 회사에서 승진까지 했지 뭐예요. 이모님은 정말 복덩이세요. 지영이는 미숙이를 만날 때마다 깍듯하게 이모님이라는 존칭을 썼다. 목소리에는 꿀이라도 바른 듯 상냥함이 뚝뚝 흘렀다. 미숙이의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거나 미숙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미숙이가 기침이라도 하면 어머, 이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라도 사다 드릴까요?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내게는 달랐다. 엄마 그것도 못해? 애들 밥 먹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옆집 이모님은 애들 봐주면서 살림까지 다 해준다는데. 엄마는 왜 그래? 명령조는 기본이고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내가 늙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 서러움이 북받쳐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게는 야, 엄마라고 부르거나 심지어는 할머니라고 부르며 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내 딸에게서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은 세상 그 어떤 비난보다도 아팠다. 마트 계산대 앞이었다. 카트에는 아이들 간식부터 우리 집 반찬거리, 심지어 지영이 부부가 먹을 맥주까지 가득 실려 있었다. 계산원이 바코드를 삑삑 찍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삑삑삑. 경쾌한 소리는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지영이는 내 옆에 서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마치 내가 당연히 계산할 사람인 것처럼. 총 12만 8천 원입니다. 계산원의 말에 지영이가 그제야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쳐다봤다. 엄마 가족카드 할인되니까 엄마 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내가 송금해 줄게.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내 지갑을 열어 내 카드를 꺼냈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이의 손이 더 빨랐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웅성거리는 소리, 바코드가 삑삑 찍히는 소리가 내 귀에는 마치 나를 비웃는 듯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 우리 엄마는 한가해서 에바 주조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심심해 하시니까 애들 봐주는 게 낙이에요. 돈 한 푼 안 받고도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니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 딸이에요. 지영은 계산원에게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다.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이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영수증을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송금은커녕 그 돈은 늘 내 돈이 되었다. 택시비, 아이들 학원비, 간식비, 하다못해 아이들 옷 세탁비까지. 내 카드는 지영이네 집의 공용 지갑이 되어가고 있었다. 돈을 쓸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카트를 끌고 마트를 나섰다. 내 생일이었다.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다. 지영이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다. 괜히 부담 줄까봐, 아니 사실은 기대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차가운 공기. 나는 부엌으로 가서 컵라면을 꺼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들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저 멍하니 컵라면만 바라봤다. 분노보다는 체념이 더 컸다. 내 생일인데 나를 위해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도 없었다. 그저 컵라면만이 내 쓸쓸한 생일을 축하해주는 듯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이 화려한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지영이네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영이는 안방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는지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지영이가 거실로 나오면서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져 놓았다. 액정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알림이 하나 떴다. 아파트 부녀의 단톡방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영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그 알림을 눌렀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채팅 내용은 내 심장을 먹게 만들었다. 요즘 우리 엄마 공짜 보무 노릇 제대로 하네 크크크. 선명한 글자에 내 눈이 크게 뜨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공짜 보모라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손주들을 돌봤는데, 내 모든 시간을 바쳐가며 지영이네 집을 돌봤는데,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단 말인가. 나는 휴대폰을 든 채로 벌떡 일어났다. 발은 맨발이었고 잠옷바람이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내 맨발을 스쳤다. 야, 지영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공짜 보모라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경비실 앞이었다. 고요하던 밤에 내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지영이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내 목소리에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다. 엄마, 왜 이래? 사람들이 다 보잖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보든 말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뭘 바랐어?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애들 봐주는 게 그렇게 우스워? 내가 공짜라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피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공짜 보무. 그 단어는 내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영이가 내게 황당한 요구를 했다. 엄마, 우리 집에 CCTV 좀 설치해야겠어. 애들 잘 보고 있나 실시간으로 볼게. 혹시 엄마가 애들한테 소홀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엄마가 혹시라도 애들한테 소리 지르거나 혼내거나 할까봐. 그리고 혹시 엄마가 애들한테 뭐 먹일 때 유통기한 지난 거 먹이거나 할까봐 불안해서 그래. 엄마가 혹시라도 애들한테 실수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나는 기가 막혔다. 내가 못 믿어서?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까봐? 내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의 자식을 돌보는 나에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니? 심지어 유통기한까지 들먹이다니. 지영아,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애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내가 몰라? 내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워? 내가 내 자식들을 굶기기라도 했니? 유통기한 지난 걸 먹이기라도 했니? 내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그러지.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엄마가 혹시라도 다치거나 애들이 다치거나 하면 어떡해.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잖아. 엄마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 그래. 뉴스에서 이상한 부모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엄마도 알잖아? 지영이는 애써 변명했지만 내 귀에는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됐다. CCTV는 안 돼. 내가 매일 아이들 돌보는 보고서 사진 2장까지는 보내줄게. 하지만 감시는 안 돼. 엄마는 내 애들 보모가 아니야. 나는 너희 엄마야. 그리고 아이들의 할머니고.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너희 집에서 감시받으며 일할 수는 없어.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지영이는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CCTV 설치를 포기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 주였다. 미숙이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휴대폰 액정에는 미숙이 딸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혹시 미숙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할머니, 저 미숙이 엄마 딸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엄마 몰래 연락드리는 거예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녀는 몇 번이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내가 무슨 일로?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께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엄마가 저 애 봐주면서 매달 300만 원씩 준다고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생활비 드리고 있어요. 남편은 몇 달째 일용직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서 저희도 빠듯해요. 엄마가 체면 때문에 거짓말한 건데 할머니께는 죄송해서 더 이상 엄마 거짓말에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쿵. 내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지영이가 나를 비교하며 했던 모든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가 늘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할머니 딸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연락드렸어요. 할머니께는 정말 죄송해요. 미숙이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신감과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미숙이의 허세가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같은 주말, 아파트 부녀회 바자회가 열렸다. 단지 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활기찬 분위기였다. 아이들의 재롱잔치도 함께 열려 시끌벅적했다. 미숙이는 여전히 번쩍거리는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오늘은 유난히 화려한 무늬의 코트까지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가방과 옷을 자랑하기 바빴다. 어머, 미숙 씨, 가방 새로 사셨어요? 너무 예쁘다. 역시 명품은 다르네요. 빛깔이 아주 고와요. 한 아주머니가 미숙이의 가방을 만져보며 감탄했다. 미숙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네, 우리 사위가 해외 출장 갔다가 사다 준 거예요. 딸 고생한다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이런 것도 다 챙겨주고. 제가 팔자가 좋아서요. 아무나 이런 가방 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무심코 그 가방을 바라봤다. 미숙이의 가방은 늘 번쩍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어딘가 어설펐다. 로고의 간격이 미묘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박음질도 어딘가 어설펐다. 칠밥이 튀어나온 곳도 있었다. 지퍼에는 각인된 로고가 흐릿했고 손으로 만져보니 매끄럽지 않고 거칠었다. 마치 산티나는 플라스틱 같았다. 전에 미숙이가 자랑했던 영수증도 어딘가 엉성해 보였다. 종이 질감도 얇고 글씨체도 어딘가 어색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미숙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초라한 진실이 보였다. 그때 저 멀리서 초등학교 동창인 영숙이가 걸어왔다. 영숙이는 미숙이와 나 셋이서 어릴 적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였다. 영숙이는 미숙이의 가방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 미숙아, 너 그 가방 아직도 들고 다니니? 그거 너 옛날에 동대문에서 산 거 아니었어? 그때 나랑 같이 와서 샀잖아. 그때도 로고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너 그때도 이거 명품이라고 우겼잖아. 영숙이의 말에 미숙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숙이에게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야, 영숙아, 이건 우리 사위가 해외에서 사다 준 거라고. 너 왜 없는 말을 지어내. 에이, 미숙아. 너 아직도 허세는 여전하네. 야, 너 그때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잖아. 너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갔잖아. 우리 중학교 동창회 사진에도 내가 없던데. 너 그때 아파서 중학교 못 갔다고 했잖아. 검정고시를 언제 봤다고 그래? 너 맨날 거짓말하는 거 하루 이틀이니? 너 그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그때 내가 병문안도 갔었는데. 영숙이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미숙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동안 그녀가 쌓아 올렸던 허영과 거짓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미숙이의 가방이나 옷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다. 미숙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내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행복은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장부를 꺼냈다. 구겨진 모서리, 때 묻은 표지. 지난 1년간 아이들을 돌보며 썼던 모든 지출 내역과 시간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아이들 간식비, 학원비, 병원비, 택시비, 심지어 내가 손수해준 반찬 재료비까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숫자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손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의 내 노동을 숫자로 정리하는 행위였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새벽 호출 시간, 마트 영수증, 아이들의 학원비 영수증. 모든 것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내 노동은 숫자로 증명되었다. 나는 이 장부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나의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지영이를 불렀다. 식탁 위에는 낡은 장부와 함께 내가 직접 작성한 아이돌봄 표준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지영이는 장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눈은 장부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 숫자는. 내가 나한테 공짜 보모라고 했지? 내가 그동안 너희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썼는지. 이 장부가 다 말해줄 거야. 내가 나한테 준 돈은 한 푼도 없었어. 오히려 내 돈을 써가며 너희 집을 돌봤어. 내가 미숙이 이모랑 비교하며 나를 비난할 때마다 나는 이 장부에 내 상처를 기록했어.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는 장부를 펼쳤다. 지영이는 숫자를 확인하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싹 말랐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약서야. 나는 더 이상 공짜 보모가 될 수 없어. 나는 내 딸이 아니라 내 아이들의 할머니고 나의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해. 나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지영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뭐? 엄마 지금 나한테 돈 달라는 거야? 손주 키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엄마 없으면 애 못 볼 줄 알아? 맘대로 해봐. 오히려 아주머니들 쓰면 나는 편하고 좋아? 엄마 맘대로 해봐. 내가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애 맡기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생활비도 안 주는 줄 알아. 지영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계약서를 휙 밀어버렸다. 계약서는 식탁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장부와 계약서를 다시 정리했다. 지영이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 엄마 맘대로 해. 내가 어디 엄마 없으면 애 못 볼까 봐? 보모 구하면 돼. 돈 주고 사람 쓰는 게 훨씬 편해. 엄마는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정말 실망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획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래, 이젠 정말 끝이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지영이네 집에 가지 않았다. 휴대폰은 꺼두었다. 지영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지영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했다. 아마도 내가 며칠 삐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내가 나타나지 않자 지영이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고 나중에는 울먹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다. 지영이는 급하게 새로운 보모를 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했다. 몇 명의 아주머니들과 면접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조건이 까다롭거나 시급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겨우 한 아주머니를 구했지만 처음에는 친절하고 싹싹한 듯 보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지영 씨,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어제 밤새 잠을 설쳐서요. 애들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제가 옮을까봐 걱정돼서요.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였다. 지영이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황급히 아이들을 깨웠다. 아이들은 잠투정을 부렸고 지영이는 안절부절 못했다. 급하게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냈다. 아이들은 유치원 버스를 놓치고 집에서 종일 엄마를 졸라댔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매달려 놀아달라고 보챘고 지영이는 쌓여가는 회사 업무와 아이들 사이에서 진땀을 뺐다. 지영씨, 제가 어제 애들 간식 사느라 쓴 돈인데요. 영수증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애들 학원비도 제가 먼저 냈으니 이것도 정산해주세요. 애들 옷이 너무 더러워서 세탁소에 맡겼는데 이것도 영수증 청구할게요. 제가 맡은 업무 범위가 아니니 이 부분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아주머니는 아이들 간식 하나를 사도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왔다. 심지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건전지 하나까지도 영수증을 청구했다. 지영이는 매번 영수증을 확인하고 돈을 송금해야 했다. 나는 아이들 간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살 때 내 돈으로 사주고 영수증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했다. 지영씨, 애들이 오늘 숙제를 너무 안 하려고 해서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네요. 숙제는 지영씨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돌봄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습도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지영씨가 직접 봐주셔야 해요. 아주머니는 아이들 숙제는 물론 피아노 연습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숙제를 안 했다고 학교에서 혼나고 피아노 학원에서는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받았다. 아이들의 옷은 제대로 세탁되지 않아 구겨져 있었고 집안은 늘 어수선했다. 내가 있을 때는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엉망이 되어갔다. 지영씨,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은 6시까지만 봐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 일주일 정도 못 나올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분을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시간 변경은 다반사였다. 심지어 일주일씩 자리를 비우는 일도 있었다. 지영이는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했다. 야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늦게 오면 불안해했고 지영이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다. 아주머니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영이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매일 밤잠 못 이루고 한숨만 쉬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지영이는 녹초가 되었다.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새로운 요구를 해왔고 지영이는 그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아이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갔다.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지영이는 소파에 쓰러져 한숨만 쉬었다. 그때서야 지영이는 나의 빈자리를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그녀는 내가 해준 반찬이 그리웠고 아이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이 그리웠다. 무엇보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던 그 마음이 그리웠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엄마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후회와 미안함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 밤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나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망설였다. 내 마음은 아직도 상처투성이었지만 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내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어깨는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공짜 부모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숙이 이모 말만 믿고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엄마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제발 다시 와주세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낡은 장부와 함께 내가 직접 작성한 아이돌봄 표준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지영이는 계약서를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반항심이나 비웃음이 없었다. 오직 후회와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내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달 선입금이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내 손에 쥐어진 봉투의 무게는 단순한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노동의 가치였고 내 삶의 존엄성이었다. 그 후로 내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주 2회 휴무는 철저히 지켜졌다. 첫 휴무 날 나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었다. 파마를 하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다.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병원에 가서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았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보기도 했다. 미숙이는 바자회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자랑을 하지 않았다. 나를 만나도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우월감이 없었다. 지영이도 더 이상 미숙이를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죠?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기거나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내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정은 공짜여도 노동은 공짜가 아니다.